잠들어 있는 통계의 감각을 깨워라. 우리 일상 속 재미있는 통계 이야기로 통계세포를 깨워줄 여기는 통계의 감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시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의 정성규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학창 시절 때 다른 과목들은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역사, 사회 과목은 진짜 제일 좋아하고 점수도 제일 높았어요. 100점 만점에 한 25점 정도 나왔으니까 제일 높은 게 맞네요. 그러면 뭐 상당히 높았습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 숨어있는 통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도 통계가 쓰였다고 하는데요. 통일신라 시대 때는 도대체 통계가 어떻게 쓰였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통계는 고대 여러 나라에서 이제 세금을 걷거나 부강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 그 다음에 경제력 조사를 통해서 발전해 왔는데요. 기원전 로마 시대에는 이런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이 로마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부강함을 확인할 수 있었죠. 옛날에 그 통계 조사가 그러니까 거의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더 정교해지고 더 고도화됐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뭐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옛날에 과거 시대에는 이런 통계를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활용을 했나요? 전에는 빅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다니면서 이 자료 조사를 했겠죠. 바로 그래서 인구조사라는 것을 매우 드문드문 했는데요. 이 기록이 남아있던 것이 바로 통일신라 시대,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자, 그때 기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기록은 바로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발견되었는데요. 통일신라 시대는 불교가 굉장히 융성했던 그런 시기이죠. 그래서 그때 화엄경론이라는 불교 경전이 신라로부터 일본으로 갔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화엄경론이 보관되어 있는 일본의 대동사라는 절에 정창원이라는 그 창고가 있습니다. 이 창고 안에 있는 화엄경론을 1933년 10월에 수리하던 중에 화엄경론을 감싸고 있던 종이에 글씨가 써 있었는데 이게 신라 시대에 대한 기록이었던 거예요. 그 기록이 따로 보관된 게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이제 어떤 문서를 보관할 때 신문지로 쌌는데 그 신문지가 이제 이 기록이란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 기록은 지금 신라 민정문서라고 불리우는 그런 기록인데요. 이 기록에는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지금 청주 주변에 서원경이라는 신라시대 도시가 있었는데요. 이 도시 근처에 있는 사해점촌이라는 마을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요? 저 사해점촌 그거 읽었어요. 나 3년새 조사해가지고 뭐가 늘었다 뭐 그런 내용 막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난 왜 이런 걸 읽었지? 이상하네. 사해점촌 되게 반갑네요. 네. 바로 그게 그 신라시대의 인구 총조사를 했던 기록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 종이에 뭐라 쓰여졌는지 빨리빨리 알려주세요. 종이에 적혀있는 문장 하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의 가구 수를 합하면 11호이다. 전부터 계속 살아온 사람과 3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합하면 145명이다. 근데 마을이 11가구면 11가구밖에 없는 거죠. 한 마을에. 지금 아파트로 쳐도 아파트 뭐 20층짜리에 사람 들어간 거 치면 그렇죠. 이게 몇 가구예요? 40가구. 40가구 이상. 네. 한 마을이 형성되는데 11가구밖에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하고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간단한 문장 하나에 상당한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꽤 넓은 마을이겠죠. 근데 이 마을에 11가구만 살고 있으니 굉장히 인구 밀도가 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3년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는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런 조사를 3년에 한 번씩 했겠구나. 즉 인구총 조사가 3년에 한 번씩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구당 몇 명의 가족이 살았는지 유추할 수 있을까요? 아까 145명이 13! 굉장히 잘하시는데? 네, 제가 그쵸? 수학. 145명에다가 아까 11가구? 13가구? 네네. 11가구니까 대충 13명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선물 없나요? 다시? 칭찬해드리겠습니다. 네, 칭찬으로. 13명이 살았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네. 그 다음에 할머니. 3명 정도, 형제 3명에 와이프까지 자식까지. 자식하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3대만 살아도
13명 정도면 충분히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너무 많아요. 그 가족들 이름이나 외울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옛날에 이름을 1남이, 2남이, 3남이 그렇게 지었잖아요. 아, 쉽게 부르려고. 네, 쉽게 부르려고. 아, 그럼 또 조상들의 지혜를 또 엿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지금은 보통 3인 가구, 4인 가구, 아니면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은데 이때 당시에는 한 집에 굉장히 많은 식구들이 살았다.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더 자세한 인구수가 적힌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남자는 29명이다. 성인 여자는 42명이다. 남자 아이는 15명, 여자 아이는 16명, 남자 노인은 0명, 여자 노인은 1명, 남자 노비는 2명, 여자 노비는 6명이다. 아니 잠깐, 지금 남자 노인은 0명, 여자 노인은 1명이면 그 노인을 다 합쳐서 1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노인 인구가 별로 없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노인 인구가 굉장히 적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라 시대에서의 노인의 기준은 60세 이상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60세 이상인 노인의 수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145명 중에. 지금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정반대 느낌이네요. 정반대의 느낌이라고 볼 수가 지금은 있습니다. 저기 뭐냐 되게 많죠? 60세면 유엔에서 그걸 정한 적이 있어. 얼마 전에 청년의 나이를 정한 적이 있는데 네. 60세인가 65세까지가 청년이다. 진짜로. 농담하신 거 아니에요? 아 진짜로. 유엔에서. 유엔 우리 얼마나 사랑합니까? 유엔이 그쵸. 했다고 하면 굉장히 믿는데 예. 유엔에서 청년의 나이를 그 정도로 정했습니다. 사실 60세 은퇴해라 이런 것도 지금 사실은 맞지 않잖아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지금으로 보자면 사실 한참 일하실 나이인데 그 고구려 건국한 사람 있잖아요. 주몽. 주몽이 몇 팔 살에 잘 쏘시는 몇 살에 죽었는지 아세요? 맞춰볼게요. 39살. 맞았어요?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교수님 다 맞춰보세요. 거의 비슷해요. 저는 비슷하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37살 한번 해보겠습니다. 틀렸나요? 약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마흔입니다. 딱 마흔에요? 네, 마흔에. 아이고야. 그러면 고구려 만들고 건국하고 는 다 40살에 한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뭐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들긴 하는데 그런 정도로 예전에는 정말 수명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랑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다른 정보를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성인 남자, 성인 여자의 인구수를 보면은 성인 여자가 성인 남자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자가 더 오래 살죠. 지금 원래 여자가 더 수명이 길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망보험도 보통 남자가. 그래요? 평균 수명은 여자가 더 길죠. 근데 평균 수명의 차이로 보기에는 29명과 42명은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뭔가 남자들이 잘 죽는 다른 이유가 있었겠구나. 그 당시 남자 어른들한테는 어떤 의무가 있었을까요? 군대를 가야겠죠. 군대를 길게 가야겠죠. 세금도 내고 동시에 이제 부역이라고 해서 몸으로 내는 세금이죠. 군대도 마찬가지네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고된 일을 하니까 일찍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전쟁이 많았잖아요. 네네. 지금은 뭐 사실 지금 군대를 가도 전쟁에 직접 뛰어든 일은 없지만 당시에는 또 어디서 쳐들어왔네, 뭐 그 왜구가 왔네 그러면 또 가서 싸워야 되니까 그렇죠. 실제로 전투를 하다가 죽는 사람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문서에는 그런 것들이 적혀져 있지 않지만 저희가 통일 신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적힌 문서가 이 신라 민정 문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이제 상상력과 이제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신랑 민정 문서에 적혀 있는 이 숫자를 보면은요, 이 세금을 내야 하는 성인 남성, 성인 여성의 수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인 남성을 정, 성인 여성은 정녀라고 구분했는데요. 이 정자가 붙은 사람들은 다 세금을 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산을 측정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의 종류와 숫자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동물은 말과 소가 있다. 말은 25마리가 있다. 22마리는 이전부터 있던 것이고 3마리는 3년 사이에 늘었다. 소는 22마리가 있다. 17마리는 그 전부터 있던 것이고 5마리는 3년 새에 늘어난 것이다. 근데 지금 키우는 가축이 말과 소요? 지금은 돼지, 닭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고 말은 안 키우잖아요. 그렇죠. 키우던 게 달랐나요, 지금이랑? 그 당시에 말과 소가 재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말과 소를 특별히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은 지금의 자동차와 같은 역할을 했겠죠. 그러면 소는 지금의 농기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과 소로 그 가구의 경제력,
그리고 생산력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몇 대다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지금. 그러게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하차감이란 말도 있듯이 하차 내릴 때요? 네, 내릴 때 딱 내가 어떤 차에서 내리느냐 해서 자산을 좀 자랑할 때 많이 쓰이는데 당시에는 우리 집이 말이 몇 마리 갖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오늘날 하차감에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말의 종류에 따라서도 분명히 가격이 매겨지는 부분도 있었겠죠? 적토마, 백마, 흑마 뭐 이런 것들. 네, 거기까지는 이 기록이 없는 걸로.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와요.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것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가 있다. 뽕나무는 1004그루가 있고 914그루는 그 전부터 있던 곳이고 90그루는 3년 사이에 늘어난 것이다. 잣나무는 120그루가 있다. 86그루는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34그루는 3년 사이에 늘어난 것이다. 호두나무는 112그루가 있다. 74그루는 전부터 있던 것이고 38그루는 3년 사이에 늘어난 것이다. 자, 여기서도 눈에 띄는 점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그 나무들 사실 한국산에 많은 게 소나무라든가 뭐 아니면 거리에 있는 은행나무 같은 것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여기 세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저 왠지 알 것 같아요. 왜요? 이 나무들을 딱 보면요, 그 모두 열매가 나는 나무잖아요. 그렇죠? 저희 뭐 호두도 먹고 뭐 잣도 먹고 뽕나무에 그 오딘도 먹잖아요. 그 약간 통계와 음식에 대한 얘기할 때 엄청 날아다니실 것 같은 그런 그럼요. 예감이 드네요. 먹을 거면 뭐 난리 납니다 지금. 아우. 네,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 굉장히 중요하죠. 경제력과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전부 다 과실수죠. 과실을 수확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나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민정문서에 있는 이 자료를 보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역사적 사실도 역사학자들이 밝혀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호두나무라는 것을 그 전에는 고려시대에 한반도에 들어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려시대보다 더 전인 민정문서에 호두나무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호두나무는 신라시대부터 있었구나 라는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호두나무 요만한 열매 열리잖아요. 네네. 이것까지 뭐 몇 그루다 정확하게 하는 걸 보면 이걸 가지고 또 얼마나 세금을 걷었을까. 그 조사원이 가가지고 세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이 중에 몇 그루니까 요 정도 내놔야 돼. 그래서 이런 국가 자산을 파악하는 데는 좀 얄짤없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그 인구조사, 자산조사를 한 이유는 이 한 마을의 경제력 을 측정하기 위함인데요. 계산된 말의 수, 사람의 수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 국가가 가용 가능한 자산을 파악을 하는 것이 근거가 있는 것을 보면은 신라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조사하는 항목이 또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어떤 항목들을 조사합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5년에 한 번씩 인구 총조사라는 것을 실시를 하는데요. 뭐 인구, 주택, 사업체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현황 파악을 하는 것, 그다음에 5년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제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이 질문지에 어떤 질문이 있었는지 지난 과거를 좀 보면은 우리나라 사회상의 변화를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사항들이 이제 계속 바뀌는 거군요. 그렇죠. 구체적인 질문들이. 1960년대 통계청에서는 대청마루, 아궁이가 있는지 굴뚝 형태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부잣집인 거죠. 그러겠죠. 대청마루, 이거 부잣집 느낌이 조금 나죠. 1985년에는 각 집마다 TV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알 것 같아요. 검정고무신만 봐도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기영이. 네네. 그 TV가 또 칼라 TV냐, 흑백 TV냐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2000년부터는 컴퓨터가 있는지 아니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막 가끔 보면 뭐 설문조사하는 문자가 날라온다든가 그런 거 있으면은 좀 앞으로는 좀 참여를 많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냥 좀 바로 삭제해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질문들이 달라지고요. 심지어 법으로 규정할 만큼 철저하게 그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5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단순히 뭐 돈만 거두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그 세금을 걷고 하는 국가가 하는 영업을 이제 제대로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목적,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목적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이 생활 현재 상황에 맞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이제 이런 것들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인구 총조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에는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그때는 우리 출퇴근하는데 60분 이상 쓰는 국민의 비율이 약 15% 정도 되었다고 해요. 멀었군요, 그때는. 그때도 멀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더 멀어졌어요. 그래요? 2015년에는 60분 이상 출퇴근하는 국민의 비율이 약 17.7%, 한 3% 정도 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알면은 여기다가 기차를 더 지어야 되는지 아니면 아파트를 더 지어야 되는지 이런 정책을 수립을 할 때의 기초 자료로 쓰일 수가 있겠죠. 가장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인구 총조사인 2020년 인구 총조사를 보면은 전에 보지 않았던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대요. 이 질문 항목들이 1인 가구인 이유, 그다음에 혼자 산 기간, 그다음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1인 가구인 이유까지 물어보는 건 너무 훅 사생활까지 들어오는 느낌도 좀 있긴 하네요.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된 질문을 하는 게 그 전에 신라 시대에 그냥 나이와 성별로만 나눠서 인구 조사를 하던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우리의 그 삶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통계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통계는 숫자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 얘기도 나오고 역사 얘기도 나오고 우리 사회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소감이나 아니면 또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전 짧게 할 거로 제가 먼저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일단 통계라는 것을 좀 어려워하고 좀 절규한 친구 같았어요. 그만큼 다가가기 어려웠었는데 오늘 교수님과 그리고 이제 시아님 통해서 통계랑 친해지면서 다시 화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계야, 친하게 지내자. 굉장히 절절한 어떤 그 부회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네, 좋습니다. 아주. 네. 통계는 수학에 기반을 두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통계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수학을 몰라도 괜찮아요. 통계가 어떻게 쓰여지고 또 이용되는지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용되었던 이 통계를 현대 사회에서도 충분히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통계에 대해서 또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풀고 말씀하신 대로 또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아시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통계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